상습적인 야근과 상명하복식 문화 탓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직 건강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앱으로 연간 2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7월부터 대출 모집인과 카드 모집인 그리고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ISA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을 활용하기로 했지만 수신 한도를 턱없이 적게 설정해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화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조직 건강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상습적인 야근과 상명하복식 업무 지시, 그리고 비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등으로 기업 조직이 병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의 77%는 조직 건강이 글로벌 하위권이고 중견 기업의 91%는 약체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직장인 김동환 씨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야근을 합니다. 밀린 업무는 일과 이후에 처리하고 있지만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밀린 업무를 다 처리하려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이 많아서 다음날 좀 많이 피곤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인의 업무 생산성은 45%, 일반 직장인의 업무 생산성인 57%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봤자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이른바 야근의 역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는 작년 6월부터 9월 국내 기업 100곳, 임직원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직 건강도와 기업 문화를 진단한 결과 국내 기업의 77%가 조직 건강에서 글로벌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습적 야근과 비효율적 회의 등 후진적 기업 문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사 대상 100개사 중 조직 건강도를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기업보다 약체인 기업은 7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은 91.3%가 하위 수준으로 평가돼 조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면 상위 수준으로 진단받은 기업은 23곳에 그쳤습니다. 조직 건강을 바라보는 경영진과 직원 간 시각차도 뚜렷했습니다. 경영진은 자사의 조직 건강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한 반면 직원들은 최하위 수준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리더십, 문화 분위기, 방향성에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진단 결과 우리 기업 문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비과학적 업무 프로세스하고 비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그리고 리더십 역량 부족 등 3개 부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근대적인 기업 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마련해서 여성 인재에 대한 핸디캡과 편견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평가 승진에 불리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여성 야근 일수는 2일로 남성 2.3일보다 적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수준으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구태로 지적받던 회식 문화는 업무와 개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묻자 7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연간 2만 달러까지 소액 외환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톡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소액의 외화 이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이체 업무를 보험, 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 것입니다. 카톡 등을 통한 소액 외화 이체는 1인당 건별 3,000달러 이내, 연간 2만 달러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면 자칫 환칙이나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거래에 이용될 수 있어 이처럼 상한을 두었습니다. 외화 송금 업무를 하려는 증권, 보험, 핀테크 업체들은 자본금과 전산 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 됩니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에 10억 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 요건을 3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정부는 외환 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일어나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송금할 때는 한 3, 4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드는데 상당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 환전상을 통해서 자금이 송금되고 엄성적인 어떤 환시기 형태에 이루어지는 송금이 아니라 제도권 내의 송금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거죠. 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의 외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총 11만여 명에 달하는 대출 모집인, 카드 모집인,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대출 모집인과 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3개의 직종이 추가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기준 보수액 고시 후 산정할 예정입니다. 대출 모집인은 월 10,000원, 신용카드 모집인은 7,000원, 대리운전 기사는 17,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 모집인 등 산재보험 확대와 시간제 근로자 산재보상금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시중은행들이 ISA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 한도를 턱없이 적게 설정해 실제로 저축은행 예적금을 ISA 통장에 담을 수 있는 고객은 소수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ISA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 저축은행을 맞교환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신한저축은행 예금 상품을, 신한은행은 IBK저축은행 예금 상품을 ISA에 편입시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저축은행 예금을 매월 25억 원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예금 500만 원을 ISA에 담을 경우 매달 가입 가능한 고객 수는 500명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지점 한 곳당 저축은행 예적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고객은 한 달에 한 명도 채 안 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은 적은데 고금리 저축은행 예금을 은행의 ISA 영업을 위한 미끼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ISA에는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지만 확정적인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것은 예금 상품밖에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펀드와 파생상품 등 여러 상품을 담을 계획이 있어도 가장 높은 예금 이자를 주는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최대 1.3%포인트 높습니다. 최종 수익률을 알 수 없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고금리의 저축은행 예금이 초반 ISA 경쟁력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ISA 고객 중 절반 이상이 저축은행 예금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은행은 ISA 출시 전 저축은행 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저축은행 27개사 총 수신한도 6천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초반 ISA 경쟁에서 저축은행 카드가 위력을 발휘하자 저축은행을 거느린 금융지주사 간 협력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처럼 적은 한도로 홍보 효과만 내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축은행의 수신 확대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금리로 예대 마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영업망이 넓은 시중은행을 통해 수신 규모만 급격히 불어나면 만기 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지주사 형님격인 시중은행이 하라니 동생격인 저축은행은 마지못해 적은 한도라도 ISA 수신을 받지만 고객들에게는 고금리 예금 기회는 좁은 문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광고 영상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기 TV 프로그램의 패러디부터 영상의 가상현실을 담아낸 광고까지 영상미를 살린 광고들이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제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기 TV 프로그램 신기한 TV 서프라이즈를 패러디한 삼성전자의 패러디 광고입니다. 가상 역사를 배경으로 삼성의 스틱 청소기 파워스틱이 역사를 바꾼 특별한 막대기로 등장합니다.
청소기의 시초를 발견한 고대 버큐움족부터 센 박사로 등장하는 윤복은 삼성전자 사장까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이어 청소기에 접어든 인류의 청소 변천사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공개된 지 열흘 만에 조회수는 200만 건을 돌파했고 덩달아 제품을 직접 써보고 싶다는 소비자들 반응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선보인 아이오닉의 가상현실 영상도 조회수 200만 건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현대차의 친환경 전용 모델 아이오닉이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땐 일반 광고 영상과 다를 바 없지만 스마트폰을 좌우로 돌리면 화면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360도 전체 공간을 담을 수 있는 특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마치 자동차 전시장을 직접 방문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영상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조회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패러디와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한 광고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면서 아울러 한국 제품의 기술력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LG가 협력사 돕기에 적극 나섭니다. LG는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7,382억 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를 통해 1,050억 원 등 총 8,432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사인 풍원정밀의 매출은 지난 2013년 54억 원에서 2015년 224억 5천만 원으로 300%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눈부신 성장은 LG 디스플레이의 지원 덕에 가능했습니다. 풍원정밀이 높은 부품 제조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LG 디스플레이는 8명의 기술 개발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22개월간 지원한 끝에 풍원정밀은 신규 공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LG는 이러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9개 계열사는 오늘 LG 공정거래 협약식을 갖고 977개의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는 이 자리에서 상생협력펀드 7,382억 원,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 1,050억 원 등 총 8,432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협력회사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2차 협력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등을 통해서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상생협력펀드를 통해서는 7,382억 원을 협력사에 지원합니다. 지난 2010년 2,500억 원 규모로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조성한 LG 상생협력펀드는 올해 6,495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LG 단독으로는 직접 대출, 금융비 지원 등으로 887억 원을 협력사에 줄 예정입니다. LG는 또 예상 주문 물량과 납기 같은 하도급 거래 정보를 최소 3개월 전에 알리는 하도급 알림이 시스템을 만들어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LG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뷰티 분야 중소기업에 1,050억 원을 지원하고 이중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납품을 받을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계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역사적인 대결인 만큼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관심 속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동차판 알파고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에서 자동차판 알파고 개발에 나선다.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가 이 알파고와 관련된 인공지능 이야기일 텐데요. 우선 알파고는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현대기아차는 자동차판 알파고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동차에 인공지능을 더해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향후 5년 내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는요, 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물론이고 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던가요? 네, 현대기아차는 최근 각종 센서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기술력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인지 기능, 또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전략을 수립하는 판단 기능, 실제 주행을 구현하는 제어 기능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지 분야에서는 일부 글로벌 부품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고정밀 센서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화질 카메라의 적용을 확대하고 2가지 이상의 센서를 융합한 첨단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판단 분야에서는 최적의 주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자율주행 제어 로직 프로그램을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어 분야에서는 각종 돌발 상황에서 시스템 간의 충돌 없이 정밀한 통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술들을 개발 중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주차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이 기존에 주차를 손쉽게 도와주던 주차 조행 보조 시스템을 한 단계 진화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최근 원격 전자동 주차 시스템 사용화 막바지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기존의 주차 조행 보조 시스템은 전방과 후방의 감지 센서와 음성 안내로 핸들링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주차를 도와주는 기능이었는데요. 그러나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의 경우 운전자가 변속기와 페달을 음성 안내에 따라 조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격 전자동 주차 시스템은 변속기와 페달을 밟지 않고 전자동으로 주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주차 외에도 이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면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인지 기능의 일환으로 V2X라는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V2X의 경우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차량과 차량과 인프라 간의 교통 상황을 공유해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혼잡 구간 주행 지원 시스템 개발도 한창입니다. 차가 막힐 때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을 번갈아 가면서 바꾸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시스템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 앞차와의 거리 유지는 물론이고 차선 유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 구글과 같은 IT 업체들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만의 강점 혹은 차별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최근 이 구글 등 IT 업체들이 표방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양산화는 배제한 채 기술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대차의 경우 대규모 양산화를 염두에 두고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 생산 공정과 가격, 디자인까지 고려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을 이끌어 나갈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전 장중 600선마저 붕괴됐던 코스닥이 강한 반등세로 700선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강한 상승세에는 관리 종목인 코데즈 컨바인의 주가의 이상 급등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적지 않게 반영돼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개인들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700선을 넘을 수는 있겠지만 주도 업종의 부재와 빈약한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2일 23,200원에 불과하던 코데즈 컨바인은 이튿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뚜렷한 호재 없이 급등을 지속해 전날 11만 원 6,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시총은 2조 5천억 원가량 불어나 코스닥 시장 시총 3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데즈 컨바인은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한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공시할 중요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코데즈 컨바인은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낸 관리 종목이어서 현재로서는 투기 세력의 개입에 따른 급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갤럭시 S7 엣지가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사전 주문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미국과 유럽에서의 두 모델 예약 판매량은 전작인 갤럭시 S6 시리즈보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많은 사전 주문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의 주요 스마트폰 유통업체인 카폰 웨어하우스는 예약 주문 첫날과 둘째 날 갤럭시 S7과 S7 엣지의 사전 주문량이 전작의 2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듀얼 엣지 화면을 장착한 갤럭시 S7 엣지의 인기가 높았는데 유럽은 엣지 모델의 비중이 전체 갤럭시 S7 예약 판매 물량의 86%에 달했습니다. 갤럭시 S7과 갤럭시 S7 엣지는 지난 11일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북미 가정용 세탁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선두 자리의 월풀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유로버니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풀과 월풀에 인수된 메이텍이 1위와 2위로 4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풀의 점유율은 2014년 22.8%에서 2015년 22.7%로 또 메이텍은 20%에서 19.9%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4위와 5위의 이름을 올린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1.3%에서 11.5%로 10.7%에서 11%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승소한 것이 호재로 작용해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관련 WTO 패널은 최근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에서 13%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남미에서 3년 연속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6개 법인이 글로벌 인사전략평가기관인 톱 인플로이어스 인스티튜트가 주관한 2016 중남미 최고 고용기업에 뽑혔습니다. 최고 고용기업은 임금 정책과 업무 조건, 교육 프로그램, 기업 문화 등 9개 부문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삼성전자는 2014년 브라질 법인의 첫 수석을 시작으로 2015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4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6개국 수상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남미 현지 직원을 한국 본사에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 노하우를 익히고 본사 인력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제도를 통해 현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이 지난 12월 21일 출시한 모바일 중금리 대출 사이다가 출시 55 영업일 만에 어제 누적 대출액 30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이다의 월 평균 실적은 약 110억 원 규모로 기존에 출시된 중금리 상품들의 월 평균 실적인 약 40억 원에서 80억 원인데 비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다의 대출 고객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 대출 금리는 9.8%, 평균 신용 등급은 나이스 기준으로 시중은행 중금리 상품보다 더 우량한 3.9등급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의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이용하던 고객들뿐만 아니라 1등급에서 4등급을 중심으로 한 은행 고객들까지 대거 유입된 것입니다. 또 사이다는 현재까지 연체율 0%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사이다의 누적 실적 300억 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4월 2일을 사이다데이로 지정하고 직접 제작한 사이다 음료수 20만 병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 첫날인 어제 32만여 명의 고객이 1,100억 원가량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국민이 이사를 고려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콘텐츠를 오늘부터 SGIS 플러스를 통해 서비스합니다. 신세계그룹은 간편결제 서비스 승머니의 충전 금액이 지난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곳 중 74곳꼴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무상급식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처럼 맑고 일교차가 크다는 건데요. 내일도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포근하겠고요.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3도, 대구 4도로 예년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구 18도로 예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한때 나쁨 단계가 예보돼 있어 외출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까지도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역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내일도 구름 많다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4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기질이 좋지 못할 때가 있겠고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 17도, 대구 18도까지 높게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전해상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 이 건조함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결국 후진적인 기업 문화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